자, 입지론을 보고 있죠. 입지론은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상업 입지론 서비스 3차 산업을 보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허프, 레일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이제 상업 입지론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크리스탈러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허프라는 중심지 이론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이 중심지 이론이 밑에 보시면은 조금 수요자의 분포, 그러니까 고차, 중차, 저차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 거시적인 수요자의 분포로서만 좀 거시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시적 분석을 하는 데 의해서 자, 허프는 소비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허프는 수요자가 분포가 아니라 수요자의 개성을 강조해요. 수요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좀 더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중심지론을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다 소비자이기 때문에요. 물건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건 살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다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면 물건을 가까운 데서 상품을 택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동그라미 3번이 나옵니다. 자, 전 시간에 크리스탈러 이론이 위에 보시면 3, 4, 5, 6을 제가 지적했어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거리의 고차, 한 100m의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구멍가게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이 지문. 그 다음에 고밀도 시가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 관계를 참작해서 선택된 상품, 전문품 등을 또 판매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요, 이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일리 이론입니다. 이 인력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중력 모형을 얘기를 해요. 중력 모형에 따라 만류 법칙이라는 걸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두 물체는 일어나는 만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고배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물체끼리는 끌어당긴 힘이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물체 간의 인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만류 법칙을 이용하는데요. 대상 점퍼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과 허프의 중력 모형이 있습니다. 네일리 상권의 분할을 강조하고 허프는 상권의 중첩을 강조하는 차이점이 이제 있긴 한데요. 자, 네일리부터 갈게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A 도시와 B 도시가 있어요. 자, A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자,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걸 이제 무시하면서 가볼게요. 만약에 어떻죠? 우리가 그 상권을 이제 본다면 이 만약에 C마을이 있다면 1km하고 4km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도시의 인구가 많아야 되고 거리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권의 흡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권의 흡입력은, 네일리는 상권을 끌어당기는 유인력, 흡입력은 자,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인구에는 비례, 거리에는 제곱에는 반비례. 그러니까 크기가 커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 인력을 이용한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데요. 두 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의 크기는 흡입력은요, 두 도시 중심지 크기, 인구, 상점수에 비례하고 그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끌어당긴 힘을 봤을 때요, 만약에 분기점, 그래서 네일리는 첫 번째 상권을 도시 단위로 측정하고 도시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을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했어요.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죠. 이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권의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했는데요. 자 보세요. 만약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습니다. 끌어당긴 힘이 같다고 봐요. 만약 여기가 2만 명이고 여기가 1만 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2만 명이라면 상권의 분기점은 중앙에 옵니다. 끌어당긴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인력이 만약에 100명 있다 50명 50명 가요. 그래서 50대 50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런데 그림에서 A 도시가 만약에 2만 명이고 B 도시가 1만 명이다. 그러면 멀리 있어도 가잖아요. 상권의 분기점은 오히려 작은 도시에 가깝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1로 놓고요. 루트를 씌우고 큰 쪽이 2만 명, 1만 명이니까 루트 2가 되죠. 1.4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긴 유인력에 대한 50대 50은 같지만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A 도시와 B 도시 크기가 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에 오고요. 만약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로 잡고 루트로 씌우죠. 큰 쪽이 올라가니까 루트 2대 1이 된다는 거예요. 1.4대 1이 되겠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 분기점 B 도시보다 A 도시 쪽으로 약간 1.4배 정도 더 멀고요.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한 학자가 레일리이면요. 자, 이거를 컨버스라는 학자는 분기점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라는 자체는 분기점 모형은 처음으로 주장을 했지 그 키로수는 재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컴파스라고 있잖아요. 컴파스는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키로수 여기가 몇 킬로라는 그 키로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컨버스는 두 경쟁 지역 사이의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 소매 인력 모델을 수정해서 두 개의 경합 도시의 A와 B 중에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구매 행위를 하러 가느냐에 따른 것은 무차별적인 경계 지점인 상권 분기점을 나타내는 공식, 거리를 재는 공식을 잰 게 컨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는 중력 모형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네일리 이론을 따옵니다. 그래서 허프는 이 만류 법칙을 따온 거죠. 그래서 허프의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이 만류 법칙을 따오는데 이제 얘는 확률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허프는 확률 모형은 우리가 중력 모형이 발전된 형태이며 네일리 컨버스를 포함한 중력 모형에서는 도시만을 얘기했는데 얘는 허프의 확률 모형은 2개 이상의 점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프는 중력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도시 단위가 아니라 상권을 우리가 점포 단위로 봤어요. 점포 단위로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흡입력 있었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유인력은 인구가 아니라 점포니까 매장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마찰 계수인데요. 마찰 계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통 같은 걸 따지겠죠. 그래서 자, 허프는 밑에 1번 어떤 지점에서 입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특정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소비자 행성지에 대한 거리,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수, 점포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정합니다. 그래서 2번 별표, 그 유인력은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소비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제 거의 마찰 계수를 이루 보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기본서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별 점포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과 소비자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죠. 네일리의 상권의 분리를 강조했지만 허프는 상권의 중첩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의 고객의 유인력을 측정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밑에 나와 있는 공식은 뭐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공식 자체는 그냥 매장 면적이 올라가고 거리의 마찰 계수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상업 이론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넬슨이라는 학자의 이 소매
우리가 입지로는 거의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넬슨의 우리가 그 소매 입지론이죠. 그래서 8가지, 자, 8가지인데 이제 7가지만 되어 있네요. 보통 7개로 보는데, 넬슨은 점퍼의 경영체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입지하는 8가지 원칙을 주장합니다. 맞네요. 근데 7개밖에 없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양립성이라는 걸 제일 강조해요.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양립성입니다. 6번에 있죠.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양립성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자, 그럼 만약에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 옆에 신발 가게나 액세서리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류 사러 왔다, 어머 액세서리 이쁘다. 서로 보완 관계죠. 대체 관계가 아니에요.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 매출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볍게 본다면, 자, 호프집이 있으면 노래방에 있는 게 좋죠. 술 먹다가 노래 부르고. 근데 서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둘 다 망하죠. 자, 책 읽다가 어머 술 땡겨 그러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술 먹다가 야 우리 이렇게 술만 처먹지 말고 우리가 서점 가서 책이나 읽자. 호프자도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양립성은 가장 강조합니다. 양립성은 고객께 구매객에게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양립성은 서로 다른 인접점과 고객을 주고받는 겁니다. 넬슨시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한 거는 이제 동그라미 5번 정도가 좀 더 중요합니다. 지층 흡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에 갑돌이가 경동시장 간대요. 그럼 한약 사러 가죠. 한약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동종의 점포가 서로 집중돼 있어요.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류의 점포가 보조적인 점포 간에 적용한다. 1번은 현재의 그냥 지역 후보의 적합 지점은 현재 입지하는 것이 소매 입지로서 적합해야 된다는 거고, 잠재적 발전성은 이제 앞으로 이 인구나 수입이 증대해야지만 그 지역이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고객의 중간 유인은 상업지역에 가는 도중에 고객을 중간에 유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상권의 지역에 대한 적합 지점은 자발적으로 내가 판매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팔아서 내가 공유적으로 판매하느냐, 아니면 도로 가까이 쇼윈도 같이 충동적 판매가 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점포가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걸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경합성에 최소화하는 건 어떻게 해요? 경합이 적어야 되지, 경합이 많으면 안 되죠. 지가상승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보십니다. 가볍게. 근데 마찬가지예요. 넘기시면은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도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점포가 입점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상업 입지는 투자한 이 자본과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이익을 주지만 이 계정과 더불어 즉각 생기지 않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후보의 상업 입지의 시간 법칙이라고 하고요. CST는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었어요. CST는 소비자 분포 기법인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를 가시게 되면, 자, 우리 마트는 무슨 마트니 하면서 응모권을 제시하죠. 이 마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도상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 응모권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애플보험 교수가 제안한 모형으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실무적 기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상에 나타나면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고객 특성을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 경쟁의 정도, 점포의 확장 계획에 유용하게 또 활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상업 입지에 그 전 시간에 배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배우지는 상권이에요. 고객이 존재하는. 그래서 배우지 또는 시장 지역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존재한 지역을 얘기해요. 그럼 배우지의 인구 밀도와 지역 면적이 커야 되죠. 고객 수준이 높아야 되고, 가장 좋은 배우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상점의 수요 분석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배우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점포의 크기와 시간 변화 그리고 지역용의 변화에 따라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유동적으로 바뀌겠죠. 상권의 판매에 따라서는 1차 상권이 판매의 75%고 2차가 15%, 그 다음에 그
3차가 그 외로 분류한다는 거. 1차 상권이 거기에 가장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균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입지 유형별 점포가 오른쪽에 이제 집심과 분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상품에 따른 상점의 종류가 시험 문제에 출제 빈적이 좀 높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간균배 원리라는 자체가 조금은 지금 접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공간균배라는 자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접근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피터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공간을 균배해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오른쪽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점포의 종류와 입지입니다. 공간균배의 원리예요. 자, 공간균배의 원리는 상권을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1과 x2가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입니다. 자, 중간에 이 중앙이 집심, 도심이죠. 그죠? 모인다는 건데. 자, 상점을 오픈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갑돌이하고 일돌이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업종이어서 우리가 동종 업종끼리 가격도 같고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는 가까우니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근데 여기 애들은 여긴 가는데요. 여기까지는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안 가버리죠. 그럼 얘가 점점 일로 또 와서 얘가 또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럼 점점 갔다가 이제 도심에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집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집심에 도심에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간을 나눠 먹는 공간균배 원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들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는 게 공간균배 원리인데, 이때 상권은 이제 인근적인 이 지역인데 이 전제로서 입지하는데요. 자, 결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통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이 탄력성이라는 건 교통비 탄력성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시장이 넓고 좁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요, 시장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이 좁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좁고. 그럼 시장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교통비라고 적어놓으세요. 교통비 탄력성. 이 작은 경우, 작은 에다가 동그라미 땡이야. 작은 경우는, 자, 이거는 집심 입지라고 돼 있죠. 도심에 있습니다. 집은 모인다, 도심에 모인다는 거죠. 중앙에 집심적 입지를 해요. 자, 아까 도심에 모이게 되면요, 자, 운송비에 대한 반응을 전혀 무시합니다. 교통비 탄력성이 제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 탄력성이 작습니다. 멀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이 넓다는 얘기는요, 옛날에 피자 가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에 멀리 있어도 간다는 건 교통비를 그냥 무시하고 집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피자 가게가 산재돼 있어요. 요즘은 점포가.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좁은 게 아니라 시장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넓고, 자,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죠. 자, 이거는 집심이 아니라 분산 입지입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가 이렇게 산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피자 가게가 도심까지 갑돌이는 가지 않고 여기 간다는 건 반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산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큰 경우는 분산이다. 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야매를 지금서부터 들어갈게요. 갑니다. 시장이, 자, 따라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시장이 좁고 운송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넓고 운송비 탄력성이 큰 경우는 분산이다. 자, 이것도 안 되면요, 자, 처음부터 야매를 많이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족보에 지읒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큰 애 지역 들어가요. 작은 애 지역 들어가고, 분산이 아니라 집심에 지읒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읒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입지에 대한 유형별 점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공간균배 원리에 의해서 집심하고 산재 점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심 산재라는 자체에 이 객관식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자, 집심이라는 자체는 집은 모인다, 도심에 모이는 거죠.
집시성 점포는 어떻게 돼요?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배후지의 중심지에 입지하는 유형으로 도심부, CBD가 이제 아까 중심지죠. 입지하는 유리하다. 도매점, 백화점, 고급 음식, 고급 요리점, 보석과 기금속점, 미술품점, 장식품점, 고급 화장품 같은 거. 이건 대형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다 집심이겠죠. 영화관이나 극장. 근데 집재라는 자체는 모이긴 모이는데요. 이 재가 동일업종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업종끼리 접어가 서로 한 곳에 입지하는 겁니다. 여의도 가시면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명 가구단지 같은 데 모여 있죠. 그러면 산재라는 게 뭐야? 같은 업종끼리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산재성을 좀 잘 물어봅니다. 이 동일업종끼리 서로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화점, 어물점은 이제 그 생선을 해 뜨는 그 생선 칼이 어물점이에요. 그다음에 이 칼 파는 데가, 그다음에 가자점, 조미료는 양화점, 주방용품, 이발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기타 일용품인데요. 자,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산재성은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거의 다 이제 좀 서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공중목욕탕은 여성분들 왜 수건을 하나 준다, 두 개 준다 막 싸우잖아요. 산재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우고, 이발소는 이건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머리 깎다가 바리깡 갖고 나오죠. 너 가이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탁소는 다리미하다 다리미 갖고 나오고, 주방용품은 식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이건 무기가 많구나 이렇게 해서 산재성을 보시면 되고, 국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다 모이는 겁니다. 국부적. 근데 요것만 흩어져요. 그럼 국부적이라는 것은 국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구점은 농촌이 아니라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기구점은 농촌. 특수 목적끼리 그 옹기종기 그 지역으로 국부적으로 중심지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국부적 집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모여요. 근데 하나만 흩어지는 게 산재성입니다. 그래서 산재성만 흩어지고, 도심에 모이는 건 집심, 동일업종끼리 모이는 건 집재, 그 다음에 국부적 중심지에 모이는 것은 국부적 집중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품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매 관습인데요. 편의품점이라는 건 생활 필수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늘 가까워야 되니까 늘 통행하는 길목에 상점이 위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까이 위치해야 되죠. 그래서 상권은 도보로 가능하며 인근 지역에 많습니다. 2차 산업지에도 많지만 도심 상업지에는 적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선매품의 선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선자가 고를 선자입니다. 상품의 가격이나 스타일 등 여러 상점을 비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교할 선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라는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선매품 찍으셔야 됩니다. 상품의 특징으로 편의품에 비해 가격 순위 좀나 이윤이 좀 높은데 구매 수가 좀 적죠. 뭐 편의품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상품의 성격상 집심, 집재. 집심은 백화점, 집재는 가구점이죠. 자, 우리가 어때요? 백화점 가도 여러 상점을 또 비교하며, 집재도 가구점도 여러 상점 비교하잖아요. 주로 중차나 고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나 부인용 의상, 보석류 등이 그 사례이고요. 전문품은 명품을 얘기를 해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갖는 상품으로 구매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전문품 찍으십니다. 그래서 상품의 성격상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이 사는 구매 빈도는 낮고요. 그렇지만 이윤율은 한번 팔면 높겠죠. 전문품은 이제 고차, 도심에 있겠죠. 입지하고요. 상품 이제 고급, 명품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이라는 자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저자분이 해놓으셨는데, 물론 입문 과정이니까. 이 매장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마트랑 대형마트가 입지하려면 부지 선정의 단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단계인데요.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의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상 부지로 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마트라는 곳도요,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기존 부지를 봐서 이 지역의 들어올망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도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근린이라는 게 나오겠고요. 점점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 근린 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요. 자,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예요. 그죠? 근데 앞에는 기존 부지, 뒤에는 대상 부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좁아지니까 도시, 근린, 대상 근린.
자, 그다음에 선정된 대안 문제의 분석 방법은 이제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 매상고를 비교할 때 이 가능 매상고가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회귀 모형이 있는데요. 비유 중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염려하기에는 설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율법은 비율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마트가 있으면요. 이마트가 거래 지역이 확정이 됩니다.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었죠. 그럼 거기에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근데 소득이 많아야죠. 소득이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마트가 차지하는 게 10%다. 그럼 이마트가 먹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도 먹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퍼센트로 본다는 게 비율법이에요. 보통 이제 주관성이 개입되는 건 나중에 배울 테고요. 자, 이마트가 대상 점포인데 롯데마트가 우리가 만약에 기존 점포다. 그럼 기존 점포의 매상을 유추해서 따지는 유추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중력 모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중력 모형, 확률 모형에 대한 허프 있었습니다. 매장 면적이 커야 되고요. 거리는 가까워야지만 많이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그다음에 회귀 모형은요. 그래서 중력 모형은 중력 갖고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비유중해 이렇게 했죠. 비유중해. 그다음에 회귀 모형이라는 건 보통 저도 논문 쓸 때 이제 보통 회귀 분석을 많이 돌리는데요. 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매출액입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합니다. 매상고가 있고요. 이게 종속 변수예요. 그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뭐 인구가 많아야 되고 소득도 높아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우리가 회귀 모형이다. 비유 중에 이렇게 해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도 입지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요약식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 파트를 바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교재는 이제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그래서 부동산 정체 파트가 문제가 4-5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문제와 주택, 여러 가지 국토 이용의 비효율화, 거래 질서에 대한 물란 문제 등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예요. 그럼 토지 문제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복습하게 되면 토지 문제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토지가 물리적 부족이죠. 물리적 토지 부족 문제.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부정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자 경쟁이 생기니까 직가구라는 게 생겼다 그랬어요. 직가구는 토지 가격이 함유수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토지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그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부중성에 의해서 물리적인 토지 부족 문제는 간척, 매립 등 인위적인 걸로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필요한 토지가 있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하는 데서 또 생기는 토지 부족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직가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토지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집가는 상승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땅값이 합리적 수준을 넘는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납니다. 토지 투기 발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땅값이 비싸니까 정부가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땅값이 비싸다니까 공장이 이 임대료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악화를 갖고 올 수 있고요. 토지가 가격이 비싸면 주택도 가격이 비싸집니다.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 악영향이 또 있고 토지 이용을 또 악영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노렌츠 곡선과 그 다음에 진위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렌츠 곡선과 진위 계수가 이 자체가 이제 좀 어때요? 나와 있는 게 이제 없네요. 여기서는 지금 입문서기 때문에 그래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소득 분배라는 측정이 2가지가 있다.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소득 분배에 대한 불평등 측정 방법입니다. 자,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게 아니라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럼 노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렌츠 곡선은 노렌츠라는 미국의 통계학자가 반달 모양 곡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소득이고 여기가 인구인데요. 깊숙한 건 나중에 책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각선이 완전 평등해요. 근데 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많이 처먹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일 때가 가장 평등합니다. 노렌츠 면적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을수록 개선이 되고, 자, 이걸 이제 프랑스의 진이라는 학자가 계수로서 수치화시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있는데요. 얘도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다 낮아야 된다는 거. 로렌츠 곡선의 대각선이 가까울수록 좋고 면적이 낮아야 되고요.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진위 계수 0과 1 사이인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됩니다. 1에 가까우면 악화되죠. 이 진위 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분배로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문제라는 것은 양적과 질적 문제라는 게 있긴 한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그냥 주택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 주택의 유용성, 이용 가능성의 문제와 수요 측면의 주택 구입 능력에 대한 부담 능력이 구입 능력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공급 측면의 주택의 유용성의 문제는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주택을 양적, 질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주택 문제가 양적이라는 거와 질적이라는 게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주택 문제라는 자체가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의 이용 가능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는데요. 양적 문제는 물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그만큼 살 집이 없는 거죠. 근데 질적 문제라는 것은 주거 수준이 낮은 데서 옵니다. 물론 저소득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없는 것은 양적이고요. 집은 있긴 있는데 집이 금이 가서 후졌다. 그러면 질적이라는 거죠. 그럼 양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질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급 물량도 늘려야겠지만 수요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요. 저소득층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능력이라는 것은요. 주택 부담 능력. 이거는 구입 능력을 얘기해요. 그걸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된 주택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와 수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 측면의 주택의 유용성 문제와 수요 측면의 주택 구입 능력 문제로 나눈다는 거 가볍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 파트는 이제 요즘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라는 자체가 악비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악비지혜. 그래서 악비지혜를 가지고 앞자만 따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는데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악비지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악비지혜에 대한 부동산 문제의 특성입니다. 자, 앞자만 딸게요. 그래서 악비지혜입니다. 자, 악화 성향이라는 것은요. 우리 부동산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조그만 문제였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큰 문제로 악화된다는 거죠. 그럼 큰 문제로 더 악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악화되고 심각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악화 성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악화되잖아요. 그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악화되면 예전 상태로 환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땅값이 높아지면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자, 얘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악화성량 같은데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에 따라 계속 반복 지속된다는 얘기고요. 자, 시험 문제는 이제 해결수단의 다양성을 예전에 물어봤었는데요.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합정책을 씁니다. 그럼 해결수단이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종합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뭐 세제라든지 금융, 재정, 토지 수용 다양하므로, 자, 그러므로 이제 부동산 정책은 종합 정책을 써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네 가지가 악비지하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비지까지가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배 나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화상량은 어떻습니까? 배 나온 거는 시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나오죠. 한 번 나온 거는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고요. 좀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 현상으로 다시 또 지속적으로 또 배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파트가 시장 개입 이유서부터가 이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시장 개입의 이유가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부동산 문제 파트를 배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죠. 공적인 노력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책 파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 정부가 왜 개입을 하느냐, 그죠? 두 가지인데, 그래서 정부의, 자, 우리가 시장 개입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시험 문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입문 과정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장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자연적으로 돌아야 돼요. 자원 배분이 되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가 잘 돼야 됩니다. 더 많은 이윤 쪽으로 배분이 되죠. 그러면은 너무 잘 돌아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같이 사회적 구성원이라면요, 저소득층을 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죠. 그 목표가 형평성이 될 수 있고 효율성, 그 다른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정책을 써야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럼 임대주택 정책을 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좀 싸게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을 해줘야 되죠. 근데 너무 시장이 안 돌아가도 시장 경제가 안 살아납니다. 자, 그걸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이 약간 틀린데요. 우리가 대통령 연설 가운데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겠습니다라는 건 정치적이죠. 근데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건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두 가지를 어떻게 암기 기법을 갖고 가시면 야매로. 자, 갑니다. 자,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이라는 단어를 찍으셔야 돼요. 근데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소득에 지읒자가 들어가죠. 자,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의 지읒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도 이 오프라인에서는 막 떠들고 저랑 웃고 막 떠들면서 하는데, 이 동영상이 좀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같이 가보십시오. 자, 요거 좀 혀가 짧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소득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치적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경제적 그러면 떨어집니다.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요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갈게요.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 시장 개입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정치적 기능과 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부가 사회적 목표, 효율성, 형평성, 기타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건 정치적이죠. 이 저소득층에 박스 치워보세요. 그럼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이 나오셔야죠. 주택 공급, 이 주택 공급은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말하고, 경제적 기능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하는 거죠. 경기 변동 등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가 시험 문제면 참고란에 시장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 원인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시장이 실패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은 시장이 어떤 구조의 원인으로 자원의 최적 분배를 과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문서기 때문에 제목만 있죠. 그래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는데요. 자, 일단 2번부터 체크합니다. 2번하고 5번을 보시면, 자, 우리 부동산은 불안정 경쟁에서 그래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불안전해서 그렇습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은 거의 다 독과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독과점은 소수 업체가 그 시장을 장악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그럼 비용을 지불한 이상으로 이익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그럼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맨 밑에 7번에 가시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원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가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에 이겨서 자연 독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요즘은 뭐 대형 마트가 우리 독과점 규제로서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간을 또 제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자,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이 쓰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공원을 들 수 있어요. 공원이 정부가 하게 되면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죠. 그래서 공공재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서로 배제하지 않고 서로 경합하지 않아서 나중에 무임승차가 나타납니다. 그럼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는, 자, 이걸 만약에 삼성한테 너가 해라. 그럼 민간 기업은요, 가도 생산을 하겠죠.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가도 생산되게 되면은 공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어서 하겠죠. 그래서 야매로 얘는 공이니까 공짜 하세요. 돈을 안 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번에 보시면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인데,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디가 막 개발될지 미리 아실 분이 상위 계층분들이잖아요. 위의 계층분들. 그럼 그분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게끔 해줘야 되죠. 1번, 2번, 3번은 이따 하겠습니다. 4번 했고요. 5번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 기획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 상실해서 그렇죠. 규모의 경제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이제 좀 좁기 때문에 다 지우고요. 외부 효과로 가볼게요. 자, 외부 효과 자체도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그 원인이 외부 효과라는 게 나와요. 외부 효과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 효과는, 자, 우리가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정의 효과는 만약에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자, 옆에 이제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옆집을 쓸어줍니다.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가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회복과도 하나의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부의회복과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갑이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을 하고 을돌이가 시멘트 공장을 해요. 그럼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죠. 그러면 우리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가시다가 뒤에서 차를 딱 받아들면 이건 100% 과실입니다. 뒤로 눕죠.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짜증나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오염부담을 부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개장 키는 자 보세요. 자, 토지의 특성, 여기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고요. 그 다음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아요. 이 외부라는 건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있죠.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고요. 보통 거래 당사자끼리 수요자가 물건을 사게 되면 공급자한테 가격을 지불하죠. 가격 기구를 통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의까지만 가볼게요. 외부 효과의 개념입니다. 자, 외부 효과는 정의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어요. 정의의 효과란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은 시장 기구예요.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지칭하면서 부의 효과는 그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의 효과와 부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과 부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금 길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밑에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 경제, 그죠? 긍정적이니까. 근데 얘는 외부 불경제. 용어 정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인문과정에. 또는 비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의의 효과는 주택주의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럼 제3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이익을 주는 효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정의의 효과는 긍정적이죠. 그럼 주변에 호수나 공원 등 같은 건 우리가 원하거든요. 자연건강으로 인한 쾌적성 도로의 개설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변화라는 자체는 자, 여기서는 이제 비용만 적어 놓으셨어요. 이 저자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편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볼게요. 생산 측면에서 갑니다. 그럼 생산 측면에서는 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한 비용이 사적 비용이고요. 우리가 사회가 부담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가볍게 보세요. 이 쓰레기 봉투를 개인인 이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그럼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 할아버지는 과소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소 생산을 하게 되면 물량 자체가 최적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소 생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급 곡선은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까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현상은 핀피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들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핀피라는 자체가 사회적 현상인데요. Please in my frontier,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설명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